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SDS AI 코어랩에서 자연어 처리를 연구하고 있는 이현재 프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AI가 한국어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인 내용과 코코드 1.0이라고 하는 한국어 이해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 개선을 할 수 있었던 노하우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아젠다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자연어 처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버트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 한국어 언어 모델을 연구하기 위한 어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코드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 개선을 할 수 있었던 노하우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버트인데요. 이제 버트의 기원은 1969년 미국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세사미 스트릿이라고 하는 어린이 TV 프로그램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캐릭터들의 이름이 뭐 엘모라든가 어니라든가 버트라든가 이러한 캐릭터들이 있었는데, 이제 매우 흥미롭게도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캐릭터들의 이름이 모두 인공지능 모델의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버트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2018년에 NLP 모델로 재탄생을 하게 했는데, 이때 버트가 등장하자마자 바로 11개의 자연어 이해 태스크에서 바로 최고 성능을 기록을 함으로써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을 이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트라고 하면은 사실은 버트의 역할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자연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버트는 이러한 자연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의 벡터 형태로 인코딩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얼핏 보면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버트가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버트의 성공 요인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이학습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전이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쪽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뭐 예를 들면은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그런 모델을 일단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데이터가 작은 예를 들면은 멸종 위기종 같은 게 있겠죠. 이러한 동물들을 분류하는 모델로 바로 이제 사용을 하거나 추가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미지 쪽에서는 사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미지 분류라고 하는 그 공통적인 태스크이기 때문에 전이학습을 이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리저너블하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과연 언어 영역에서는 과연 이러한 전이학습을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요? 네, 버트와 같은 언어 영역에서는 전이학습을 좀 흥미롭게도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제가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실제로 발췌한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정답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기 위해서는 이 괄호의 왼쪽에 등장하는 문맥과 오른쪽에 등장하는 문맥을 모두를 이해를 해야만 이 괄호 안의 정답을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수없이 많이 되풀이하면서 풀면서 언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똑똑해진 버트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원하는 비즈니스 영역의 감정 분석이라든가 스팸 분류와 같은 영역의 그 버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식화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일단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마스킹 작업을 하는 거죠. 구멍을 뚫어서 이제 그 정답을 가리는 거고, 버트는 이 마스크에 들어가는 그 알맞은 단어를 예측하도록 훈련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훈련이 된 다음에는 이 버트는 그대로 가져서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감정 분석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감정 분석에 맞는 그 클래시파이어만 버트 위에 살짝 얹어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굉장히 성능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감정 분석이 아니라 뭐 의도 분류라고 해도 이 버트 자체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굉장히 얇은 클래시파이어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버트가 덕분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는데,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어 언어 모델 연구 현황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한국어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도 버트의 영향을 이제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구글에 버트 for 코리안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SKT 코버트가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서울대에서 이제 KL버트라고 하는 모델을 논문으로 공개를 하셨습니다. 두 모델 역시 버트를 기반으로 했고 둘 다 한국어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게 에트리버트인데요. 에트리버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형태소 기반의 그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했는데, 형태소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뭐 한국어나 뭐 몇 가지 특정한 언어에서만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요. 그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더 나누면은 의미가 사라지는 그런 최소 단위의 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짝사랑 같은 경우에는 짝과 사랑으로 나눌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랑을 더 나누게 되면은 사와 랑으로 나누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짝과 사랑을 형태소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트의 입력으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입력이 들어간다고 할 때 1번처럼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건 제가 임의로 그냥 나눈 건데, 근데 1번처럼 나눌 수도 있지만 2번처럼 그 아버지라는 명사, 가라는 조사, 방이라는 명사, 애라는 조사,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형태소 기반으로 나눠서 버트로 입력으로 넣을 수 있겠죠. 뭐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버트 입장에서도 1번과 2번을 1번으로 넣느냐 2번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세 개 모델의 공통점은 버트를 사용했다는 것이지만, 차이점을 보자면은 다 각기 다른 토크나이저를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제 어떤 특정한 랭귀지의 그 스페시픽한 언어 모델을 그 학습한다고 할 때 이처럼 토크나이저를 기반으로 어떤 토크나이저 사용을 할지에 대한 이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XDS에서도 이러한 언어 모델을, 버트와 같은 언어 모델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리안과 알버트를 합쳐서 코리알버트라고 하는 모델을 이제 저희는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이제 한글, 위키피디아나 뉴스, 책 줄거리 등을 모았고요. 사이즈는 약 43개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키텍처는 저희는 버트 대신에 알버트를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버트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베이스 기준으로 12개의 작은 레이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알버트는 이런 12개의 레이어를 이제 파라미터 쉐어링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하나의 레이어가 마치 12개의 레이어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일단 모델 사이즈 자체가 버트 대비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이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알버트의 입력으로 이렇게 다음 두 문장이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어제 숙제했어? 숙제 공유 좀 하자. 들어온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이 들어오는 토큰 중에 일부를 이 마스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특정 토큰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여기 이 예시에서는 제가 숙제와 하자를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큰이 이렇게 약간 순서도 바뀌고 마스킹도 된 그 입력이 알버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고차원의 벡터로 인코딩이 되는 것이고, 이 인코딩된 벡터를 통해서 그 이제 실제 정답을 예측을 하는데, 마스킹 토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입력이 어떤 단어였는지, 여기서는 숙제겠죠. 그래서 숙제를 맞추도록 트레이닝이 되고, 뭐 하자와 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입력에서의 순서를 맞추도록 이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장 순서 맞추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의 시퀀스가 알버트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시퀀스가 순서가 바르다고 하면은 이제 순서가 맞다, 혹은 이 순서가 다르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정답을 맞추도록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차례로 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조인틀리하게 트레이닝이 되면서 이제 언어를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한 모델의 성능을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코리아알버트인데 초록색이 모델의 크기이고 빨간색이 이제 모델의 평균 점수인데 보시다시피 모델 사이즈는 굉장히 작지만 모델 성능은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번에 이제 ICPR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서 채택이 된 상태이고 모델 자체도 이제 GitHub에 곧 공개할 예정이니 이제 많은 연구를 하실 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코드 1.0 성능 개선 노하우인데요. 코코드라고 하면은 한국어 기계독해 데이터셋인데 일단 지문과 함께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문에 대한 정답을 모델이 예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잘렸는데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LG CNS가 코코드 그 리더보드를 운영 중인데 현재 2020년 11월 기준으로 저희가 1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1등과 10위의 그 간격이 불과 1 정도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굉장히 레드오션처럼 굉장히 많은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성능 향상을 할 수 있었던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키텍처 부분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셋 부분이고 세 번째는 후처리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한 후처리 부분입니다. 이 뒷장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코코드가 어떻게 트레이닝이 되냐면은 일단 퀘스천과 이 퀘스천에 대한 정답을 담은 패러그래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어간 두 개의 시퀀스를 가지고 고차원의 매트릭스로 치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고차원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정답 토큰의 시작점과 끝점을 예측하도록 두 개의 플리코네트 레이어를 통해서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정답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은 2와 9를 예측하도록 이제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중간에 있는 플리코네트 레이어를 성능 개선 포인트로 보았고 그래서 이 중간에 CNN 레이어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이어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CNN 레이어를 넣은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듯이 근접한 벡터들 간의 연관 정보를 이제 학습하도록 넣은 것이고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과 파란색이 그 필터인데 이 필터의 이동 방향을 보시면은 이제 원디멘셔널하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히든 디멘션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레이어 자체를 저희가 뭐 5개나 7개까지 깊게 쌓았기 때문에 중간에 빨간 선처럼 레지듀얼 커넥션이나 레이어 놈을 추가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훈련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이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CNN 레이어에 들어가는 인풋 쉐입과 그 출력이 되는 아웃풋 쉐입의 그 크기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뒤에 등장하는 플리코네티드 원래 있었던 플리코네티드 레이어와 그 호환이 되도록 하는 게 이 CNN 레이어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셋인데요. 이제 현재 존재하는 기계독해 데이터셋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코코드가 당연히 있겠죠. 이것은 이제 한글 위키피디아에서 추출한 약 7만 건의 질의응답 사항이고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데이터셋이겠죠. 이 외에도 이제 위키피디아는 아닌데 뭐 뉴스라든가 어떤 다른 문서에서 질문과 정답을 뽑아서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셋이 약 한 25만 건으로 코코드 대비 훨씬 많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외국어 MRC 데이터셋입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코드의 외국어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어다 보니까 한글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데이터 분포 자체는 코코드와는 좀 상이할 수 있는데 데이터 그 개수 자체는 약 30만 건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유사 한글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로 이제 먼저 1차 파인 튜닝을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한글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코리아 알버트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언어 모델을 준비를 한 다음에 한글 데이터로 먼저 유사 한글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하고, 이때는 이제 코코드와 데이터셋 분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제 작업을 거쳐야 되고요. 정제가 끝난 다음에 이제 훈련을 하고 그 코코드 1.0 데브셋 기준으로 가장 성능이 좋은 체크 포인트를 선정을 한 다음에 2차 파인 튜닝 하는 것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그 코코드만 가지고 트레이닝 하는 것보다 이제 훨씬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다음으로 외국어 데이터셋을 이제 이용하는 경우는 좀 드문데, 외국어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외국어 데이터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외국어 데이터를 한 번이라도 봤던 언어 모델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뭐 페이스북의 XLMR이라든가 구글의 멀티링교 버트를 이제 사용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1차적으로 외국어 데이터를 트레이닝하고, 근데 이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한국어하고 일본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일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뭐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선택지가 넓어지는 문제가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국어 데이터로 트레이닝 한 다음에 2차로 유사 한글 데이터로 트레이닝하고 마지막 3차로 코코드를 이제 트레이닝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가 늘어날수록 최종 성능에 이제 미치는 그 영향이 도대체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어와 유사 한글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한 번에 트레이닝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이제 언어 선택과 데이터 정제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XDS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이제 최적화 작업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 자체가 한 12배 정도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증가되는 데이터셋만큼 고사양의 GPU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또 운 좋게도 딱 맞게 이제 엔비디아 A100 장비가 도입이 되면서 저희 학습 속도를 개선할 수 있었고, 저희 생각에는 이 덕분에 전체 학습 기간을 한 2분의 1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위 학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성능 향상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꿀팁인데, 이게 형태소 분석기 양상부를 통한 후처리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질문이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집필한 작가는 누구인가? 라는 게 질문이라고 하면은 정답은 톨스토이인데 모델의 예측 결과가 톨스토이 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정답으로 쳐주겠지만, 이 코코드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라도 틀리면은 점수가 감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 가에서처럼 뒤에 가 같은 조사를 제거하는 이제 그런 후처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형태소 분석기인데요. 그러니까 가가 조사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단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형태소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를 명사로 보고 와를 조사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소 분석기 성능에 따라서 이 후처리의 결과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차라리 그냥 이 여러 개의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을 해서 앙상블처럼 보팅 방식으로 앙상블을 사용을 해서 그 성능을 굉장히 높일 수 있었는데요. 뭐 0.5에서 뭐 1% 정도 올렸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성능 향상이 얼마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코코드 1.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제 성능 향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 CNA나 뭐 추가 전이학습, 형태소 앙상블 등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성능이 쭉쭉쭉 올라가시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결과 저희가 지금 현재로 제가 오늘은 확인을 못했는데 아직까지 아마 1등이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트레이닝한 뭐 언어 모델이나 아니면은 습득한 그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화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이따가 3시 50분 정도에 최현진 프로가 이제 발표하는 세션이 있는데
해당 세션을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코커드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공개되는 코리아 알버트 모델의 사이즈는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리아 알버트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베이스가 있고 라지가 있고 엑스라지가 있고 더블 엑스라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SKT 코버트 같은 경우에는 92밀리언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마 공개를 하게 되면은 한 제일 작은 사이즈이긴 한데 한 12밀리언 정도 되는 것으로 네,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CPU에서도 이제 인퍼런스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 네, 작은 GPU로도 학습이 아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모노링구얼 모델과 멀티링구얼 모델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 모노링귤 모델과 멀티링귤 모델이 크기가 같고 학습된 데이터가 같다고 하면은 사실 예를 들자면은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한테 한 명한테는 한글 책 10권을 읽히게 하고 다른 쌍둥이한테는 뭐 10개 국어의 언어에 각각의 책을 한 권씩 읽게 한다고 했을 때 이 두 쌍둥이에게 한국어를 누가 잘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한국어 10권을 읽은 친구가 더 잘하겠죠. 하지만 외국어로 된 데이터를 10권이 아니라 100권, 1000권 읽은 그러한 친구라고 하면은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한국어를 꽤나 많이 이제 더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현재 프로님 오늘 발표 감사하고요. 현장에서 채택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도 행사 후에 가능한 저희가 모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